2016년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청와대. 가장 완벽하게 통제되어야 할 절대 권력의 공간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균열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보였던 견고한 시스템 뒤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적 없는 한 민간인이 국가의 최고 권력을 보이지 않는 실로 조종하고 있다는 기괴한 소문. 처음에는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삼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허무맹랑한 음모론으로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 묻혀있던 작은 제보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 어처구니 없는 그담은 점차 뼈를 깎는 듯한 차가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권력의 그늘에 숨어있던 비선 실세, 그리고 국가 시스템이 무너져 내린 전대미문의 스캔들. 오늘 우리가 추적할 사건은 단순한 비리를 넘어 한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충격적인 기록입니다. 이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끝까지 따라가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듣고 싶은 다음 사건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건의 전조는 이미 2014년부터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정윤의 문건 유출 사건이라 불리며 대한민국 정치판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작성된 한 장의 비밀 보고서가 언론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그 문건에는 대통령의 옛 측근이었던 정윤회라는 인물이 공식적인 직함 없이 십상시라 불리는 청와대 비서관들을 통해 국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권력의 정점에 있던 청와대는 이 문건을 단순한 찌라시, 즉 근거 없는 루머로 규정하며 사건의 본질을 은폐했습니다.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경찰관들이 강압적인 내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한 정복과 형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국가 최고 권력기관의 무자비한 탄압 앞에서 진실을 향한 수사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언론의 취재는 커다란 장벽에 가로막혔습니다. 하지만 여의도 정치권과 언론계의 은밀한 뒷골목에서는 여전히 기묘한 소문들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었습니다. 정윤회는 단순한 연막일 뿐 진짜 권력의 실체는 따로 있다는 속삭임이었습니다. 직함도 공식적인 지위도 없는 미지의 여성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믿기 힘든 제보들이 탐사보도 기자들의 수첩 한 구석에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죠. 그 중심에 등장한 이름, 바로 최순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부의 그 어떤 공식 명부에도 이름을 올린 적이 없는 평범한 민간인이었습니다. 외교나 안보를 다루는 청와대에 출입할 권한도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국가 기밀을 열람할 자격도 전혀 없는 인물이었죠. 과거 1970년대부터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사이비 종교 지도자의 딸이라는 꼬리표만이 그녀를 설명하는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초기 탐사보도팀의 PD들과 기자들은 이 소문을 철저히 의심했습니다. 수십 년간 험난한 정치판을 견뎌온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일개 민간인에게 국정 운영을 의존한다는 것은 범죄 심리학의 프로파일링 기법으로도 정치 공학적인 상식으로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비논리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건의 실체에 다가가기 위해 버려진 단서들을 집요하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기록들을 샅샅이 뒤지며 아주 미세한 균열들을 포착해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대통령의 공식 연설문과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상한 징후들이 발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주의 기운, 혼이 비정상 같은 기이하고 주술적인 어휘들이 국가 원수의 언어로 등장했고 외교 및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정책 결정들이 정상적인 부처 간의 조율 과정을 생략한 채 갑작스럽게 뒤바뀌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권력 내부의 핵심 관계자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기조 변화의 배후. 탐사팀은 대통령의 의상 디자인부터 해외 순방 일정의 세부 사항, 심지어 고위 공직자의 인사 발령까지 누군가의 철저한 기획 아래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정황 증거들을 하나둘씩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견고해 보이던 절대 권력의 비밀 성벽을 무너뜨린 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닌 그 그림자 내부에서 흘러나온 작은 파편들이었습니다. 최순실이라는 인물의 수족으로 활동하며 부적절한 관계망과 은밀한 거래를 관리하던 측근들 사이에서 이권 다툼과 사소한 감정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 마리의 반려견을 둘러싼 작은 말다툼에서 시작된 내부의 균열은 결국 국가의 운명을 뒤바꿀 치명적인 제보로 이어졌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상대방을 파멸시키기 위해 어둠 속의 조력자들은 언론이라는 칼날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심야의 비밀스러운 접선 장소에서 기자들에게 털어놓은 증언들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생생하여 듣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청와대의 극비 문건들이 매일 밤 강남의 한 비밀스러운 사무실로 배달되고 있으며 국무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할 국가의 중대사가 그곳에서 비전문가들에 의해 첨삭되고 결정된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공식적인 압수수색이나 내사가 시작되기도 훨씬 전이었습니다. 오직 몇몇 탐사보도 매체들의 집요한 취재만이 짙은 안개 속에서 진실의 윤곽을 조립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탐사 기자들은 강남 일대의 폐쇄된 사무실 주변을 탐문하고 버려진 쓰레기통을 밤새워 뒤졌으며 제보자들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수백 시간 분량의 주변 CCTV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와 합법적인 추적의 경계선에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권력의 감시망을 피해가며 퍼즐 조각을 맞췄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들은 단순한 권력의 사유화나 이권 개입을 넘어선 거대한 국정농단의 실체였습니다. 권력의 그늘 아래서 은밀하게 구축된 이 숨겨진 네트워크는 대한민국의 법과 헌법적 가치를 철저히 유린하고 있었습니다. 장관과 수석 비서관들이 대통령을 대면조차 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소통구조 속에서 비선 실세의 한마디는 마치 절대적인 신탁처럼 여겨졌습니다. 이 무렵 여론의 압박은 아직 본격적으로 끓어오르기 전이었습니다. 대중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며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고 권력층은 이 모든 의혹을 일개 찌라시 수준의 가짜뉴스로 덮어버리려 총력을 다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공식적인 브리핑을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배후 세력에 대한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권력의 칼날이 다시 한번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던 아슬아슬한 폭풍이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권력의 통자망 밖으로 이미 너무 많은 단서들이 새어나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던 진실의 수레바퀴는 이제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파멸의 궤도에 올라탔습니다. 과연 어떻게 한 명의 민간인이 국가의 통치 시스템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었을까요? 그 추악한 진실의 문을 열어젖힌 첫 번째 열쇠는 여의도의 화려한 정치 무대가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젊은 대학생들의 분노가 끓어오르던 낡은 대학 캠퍼스. 그곳에서 발견된 기이한 특혜의 흔적은 곧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나비 효과의 첫 날갯짓이 됩니다. 거대한 국가적 스캔들의 실마리가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한 곳은 역설적이게도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의 밀실이나 국회의 치열한 국정감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최고 명문 여대 중 하나인 이화여자대학교의 고요한 캠퍼스였습니다. 권력의 비선 실세가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여의도의 뜬구름 잡는 소문들이 탐사보도 기자들의 책상 위에서 맴돌고 있을 무렵 진실의 문을 열어젖힌 것은 다름 아닌 평범한 대학생들의 날카로운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권력의 오만함이 어떻게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이끄는지
그 기막힌 과정을 범죄 심리학과 탐사보도의 관점에서 면밀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전형의 입시 요강에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기묘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승마 종목이 갑작스럽게 특기자 전형의 대상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면접장에서는 상식을 파괴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규정상 반입이 금지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고 나타난 한 수험생. 금메달을 가져온 학생을 뽑으라는 입학처 관계자의 은밀한 지시. 보이지 않는 외압과 부당한 특혜가 교차하는 가운데 결국 해당 학생은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대학의 문턱을 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유라. 바로 정치권의 뒷골목에서 유령처럼 떠돌던 이름 최순실의 친딸이었습니다. 입학 이후의 과정은 더욱 기형적이고 비정상적인 궤적을 그렸습니다. 출석부는 조작되었고 학사 관리 시스템은 철저히 한 명의 학생을 위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업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시험조차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성적표에는 훌륭한 학점들이 기록되었습니다. 맞춤법조차 맞지 않는 조악한 리포트, 심지어 인터넷에서 대충 긁어모은 듯한 몇 줄의 글이나 욕설이 섞인 이메일 제출물에도 담당 교수들은 앞다투어 최고점을 부여했습니다. 학문의 전당이어야 할 대학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교수들의 양심을 짓누르는 거대한 권력의 그늘이 존재했습니다. 원칙을 고수하며 정유라에게 낙제점인 F학점을 부여했던 한 원칙주의자 교수는 어느 날 갑자기 지도교수 자리에서 교체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 빈자리는 곧바로 권력에 순응하며 부적절한 특혜를 제공하는 이들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그림자에 숨어 조종하는 이들은 청년 세대의 날카로운 시선과 공정에 대한 열망을 철저히 과소평가하는 치명적인 오판을 저지르고 맙니다. 동료 학생들은 매일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기괴한 학사농단의 징후들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과제를 하고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학생들에게 정유라가 누리는 특권은 단순한 불공정을 넘어선 시스템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조사관이 되어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학사 규정을 샅샅이 뒤지고 출석 기록의 모순점을 찾아내며 부당한 평가 기준에 대한 진술과 정황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아나갔습니다. 이것은 훗날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록에 버금가는 진실을 향한 최초의 팩트체크이자 강력한 내사보고서나 다름없었습니다. 부당한 대학본부의 일방적인 행정과 학사 비리에 분노한 학생들은 결국 본관 점거라는 평화적인 농성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장면이 연출됩니다. 학생들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총장이 돌연 1,6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경찰 병력을 항매로 투입한 것입니다. 무장한 경찰들이 평화롭게 노래를 부르던 여대생들을 강압적으로 끌어내는 장면은 실시간으로 SNS를 통해 퍼져나갔고 전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탐사보도 기자들은 이 비정상적인 진압작전에서 강력한 합리적 의심을 품게 됩니다. 단순한 학내 갈등에 왜 이토록 과도한 공권력이 동원되었는가? 대학 본부가 이토록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던 진짜 비밀은 무엇인가? 이 질문의 끝에는 항상 최순실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세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끓어오르는 여론에 기름을 붓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불을 뿜습니다. 과거 정유라가 자신의 개인 소셜미디어에 남겼던 한 장의 글이 언론의 정보망에 포착되어 세상에 공개된 것입니다. 돈도 실력이야. 니네 부모를 원망해. 이 짧고도 오만한 문장은 단순한 철없는 망언을 넘어 당시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아픈 상처를 잔인하게 후벼파는 비수였습니다. 시험난과 무한 경쟁 속에서 절망하던 청년들,
그리고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수많은 평범한 부모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분노의 낙인을 찍었습니다. 이 한마디는 그동안 실체 없는 음모론으로 취급받던 비선 실세 의혹을 국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생생한 불의와 계급적 폭력의 문제로 완벽하게 치환시켜버렸습니다. 대중의 분노는 임계점을 돌파했고 이제 사건은 더 이상 일개 대학의 학사비리 수준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취재진과 사정기관의 타깃은 명확해졌습니다. 한 대학의 총장과 교수들을 이토록 철저하게 무릎 꿇리고 국가의 공권력마저 사유화할 수 있는 그 막강한 힘의 발원지. 언론은 정유라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베일에 쌓여있던 최순실의 과거 행적과 자금의 흐름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의 최정점에 기생하며 은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던 그녀의 완벽했던 요새에 드디어 통제할 수 없는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화여대 캠퍼스에서 시작된 작은 나비의 날갯짓은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대 재벌 기업들의 심장부를 향해 거대한 폭풍이 되어 몰아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방식으로 국가의 부를 축적하고 대기업들을 통제했던 것일까요? 범죄 수사와 탐사 보도의 세계에는 결코 변하지 않는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돈의 흐름을 쫓아라. 이화여대 캠퍼스에서 촉발된 분노의 불씨가 비선 실세의 존재를 어렴풋이 비추기 시작했을 때 노련한 수사관들과 집요한 탐사 기자들의 안테나는 이미 다음 타깃을 향해 조준점을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한 개인의 빗나간 모정이 빚어낸 단순한 학사 비리를 넘어 사건의 이면에는 훨씬 더 거대하고 조직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것이라는 프로파일링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멈춘 곳은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대 기업들의 심장부,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두 개의 기이한 비영리 재단이었습니다. 권력의 그늘 아래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부당한 거래, 그 추악한 자본의 카르텔이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건의 궤적은 2015년 10월과 2016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불과 석 달이라는 짧은 간격을 두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라는 이름의 비영리 재단이 연이어 설립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대한민국의 문화 융성과 체육 발전을 해외에 널리 알리겠다는 거창하고도 애국적인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재단의 설립 자금과 그 인가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던 탐사보도팀은 직감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국가부처의 깐깐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 재단 설립 인가는 통상적으로 수개월의 지난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두 재단의 서류는 제출되자마자 단 하루 만에, 그것도 주말을 앞둔 금요일 늦은 오후에 일사천리로 통과되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서류를 들고 뛰며 도장을 찍어주는, 마치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채찍질에 쫓기는 듯한 기형적인 행정 처리가 벌어진 것입니다. 탐사 기자들은 자금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수백 장의 법인 등기부등본과 회계장부를 교차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된 진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재단이 설립되자마자 대한민국 최상위권 재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네로라 하는 대기업 50여 곳이 불과 몇 달 만에 두 재단에 출연한 금액은 무려 774억 원에 달했습니다. 기업 정보 공시를 분석하고 내부 고발자들의 흩어진 진술 조사를 꼼꼼히 대조하는 지루하고도 치열한 내사 과정 속에서 한 가지 명백한 모순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단 1원의 지출에도 엄격한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는 이윤 추구의 집단이 이제 막 설립되어 아무런 실적도 없는 신생재단에 수백억 원의 거금을 아무런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납했다는 기업들의 해명은 경제범죄 수사의 관점에서 결코 성립할 수 없는 억지 주장이었습니다.
취재망을 좁혀갈수록 더 기괴한 정황들이 꼬리를 물고 나타났습니다. 기자들이 입수한 두 재단의 창립총회 회의록은 마치 한 사람이 작성한 듯 오타까지 똑같은 복사해서 붙여넣기 수준의 가짜 서류였습니다. 심지어 회의가 열렸다고 기록된 장소와 시간에 해당 임원들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마저 CCTV 분석과 기지국 추적을 통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았던 창립총회를 꾸며내면서까지 서둘러야 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청와대 경제수석실이라는 국가 최고 권력기관의 묵시적이고도 강압적인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VIP의 관심사항이라는 한마디는 기업 총수들의 숨통을 조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기업들은 경영권 승계, 총수 사면, 연쇄점 사업권 획득 등 각자의 절박한 현안을 안고 있었고, 권력은 이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정책적 특혜를 담보로 한 은밀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후원금이 아닌 국가 권력을 등에 업고 기업의 목줄을 쥐고 흔든 현대판 수금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갉아먹는 정경유착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자금의 통제권은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었을까요? 수사망이 재단의 핵심 임원진을 향했을 때 취재진은 다시 한번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7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산을 굴리는 재단의 요직에는 문화나 체육계의 권위자 대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물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스포츠 마사지 센터를 운영하던 원장, 단골 카페의 사장, 가방 제조업자 등 국가적 규모의 재단 운영과는 거리가 먼 이들이 실무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오직 단 하나, 바로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던 비선 실세, 최순실의 오랜 지인이자 수족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최순실은 이 두 재단을 자신의 사금고처럼 활용하기 위해 독일과 한국의 여러 개의 유령회사,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 재단으로 흘러들어온 기업들의 돈을 용역계약이라는 합법적인 외피를 씌워 자신의 개인 회사로 빼돌리려는 매우 치밀하고도 정교한 자금 세탁의 미로를 설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론의 압박이 점차 구조되기 시작했지만 권력의 방어벽은 여전히 높고 견고했습니다. 기업의 총수들과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 철저한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들은 국내 최고의 엘리트 변호인단을 꾸려 수사기관의 법리적 약점을 파고들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제적인 수사권이 없는 언론의 취재만으로는 선의로 기부했다는 방어 논리를 완벽하게 깨부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정황 증거와 퍼즐 조각들이 모두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법의 심판대에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물증, 즉 권력의 심장부와 비선 실세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증명할 스모킹건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진실을 영원히 어둠 속에 묻어버리려는 자들과 목숨을 걸고 이를 파헤치려는 자들의 숨막히는 머리싸움이 팽팽한 임계점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의 역사를 영원히 뒤바꿔 놓을, 아니 한 정권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릴 결정적인 단서가 등장합니다. 누구의 접근도 허락되지 않은 채 버려져 있던 강남의 한 텅 빈 사무실. 그곳에 남겨진 낡은 책상 서랍 속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던 작은 전자기기 하나. 그 안에는 국가의 가장 깊숙한 비밀들이 고스란히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굳게 잠긴 진실의 문을 두드리는 추격전은 때로는 아주 우연하지만 운명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곤 합니다. 수개월 동안 권력의 미로 속을 헤매며 흩어진 조각들을 모아오던 탐사 보도팀에게 마침내 역사의 궤적을 뒤바꿀 절대적인 스모킹건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2016년 10월 거대한 권력의 카르텔과 은밀한 거래의 흔적을 쫓던 JTBC 탐사보도팀의 발걸음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낡은 상가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비선 실세 최순실이 자신의 페이퍼 컴퍼니인 더 블루케이의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턱 밑까지 추격해온 언론의 포위망을 피해 황급히 야반도주하듯 비워버린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제보와 엇갈리는 단서들 속에서 진실의 실오락이라도 찾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던 기자들은 건물 관리인의 안내를 받아 굳게 닫혀있던 사무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사무실 내부의 풍경은 그 자체로 범죄 심리학적인 함의를 담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파쇄기에 갈아버린 문서의 잔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덩그러니 남겨진 낡은 책상 하나만이 주인을 잃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범죄란 존재할 수 없는 법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버려진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숨죽이고 있던 작은 전자기기 하나가 기적적으로 발견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태블릿 PC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심장부를 정조준하고 대한민국 헌정사를 영원히 뒤바꿔 놓을 가장 완벽하고도 차가운 물증의 등장이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던 태블릿 PC를 입수한 취재팀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조심스럽게 기기를 구동시켰습니다. 방전된 배터리에 전원을 연결하고 화면의 잠금이 해제되는 순간 취재진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기 내부를 스크리닝하는 기본적인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화면 위로 쏟아져 나온 데이터들은 단순한 합리적 의심을 넘어 국가 안보의 근간이 철저히 무너져 내렸음을 증명하는 끔찍한 파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백 개의 파일 목록 속에는 청와대 내부망에서나 다뤄져야 할 극비 문서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국방, 외교, 안보, 경제 등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와 극소수의 핵심 참모들만이 공유해야 할 1급 기밀 자료들이 어떠한 보안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은 일개 민간인의 휴대용 기기 안에 아무런 암호화 과정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저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취재진을 경악하게 만든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바로 대통령의 연설문이었습니다. 2014년 독일 드레스덴에서 발표되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른바 드레스덴 선언을 비롯해 무려 44건에 달하는 대통령 연설문과 대국민 담화문 파일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연설문들은 고도의 외교적 수사와 국가적 철학이 담긴 중대한 역사적 기록물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문서의 텍스트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파일이 생성되고 수정된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문서의 메타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해당 파일들이 마지막으로 열람되고 다운로드된 시각은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연설을 하기 하루 전 혹은 길게는 사흘 전이었습니다. 심지어 파일 내부에는 붉은색 글씨로 특정 단어와 문장이 첨삭되거나 내용의 기조가 뒤바뀐 흔적까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가 원수의 국정 철학과 비전이 국가 조직의 공식적이고 투명한 검토 시스템을 거치기도 전에 이름 없는 비선 실세의 손을 거쳐 마음대로 재단되고 수정되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물증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권력의 네트워크를 통해 은밀하게 전달된 국정 운영의 청사진이 강남의 한 허름한 사무실에서 전문성도 책임감도 없는 한 개인의 기분과 사적인 이익에 따라 마음대로 덧칠해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물론 이러한 치명적인 증거 앞에서도 권력의 방어벽은 교묘한 법적 공방과 여론전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이들은 해당 기기는 최순실의 것이 아니다. 누군가 악의적으로 조작하여 심어놓은 가짜 증거다 라는 식의 전형적인 책임 회피와 꼬리 자르기 전략을 구사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인류 변호인단이 나서서 증거의 오염 가능성이나
입수 과정에 적법성을 걸고 넘어지며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은 부패 권력이 위기에 처했을 때 보여주는 가장 고전적인 매뉴얼입니다. 그러나 차갑고 냉정한 디지털 데이터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의 그물망을 빠져나가려는 그들의 얕은 계산과 변명을 산산조각 낸 것은 역설적이게도 철저히 지워졌어야 할 기기 내부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던 아주 사적이고 평범한 디지털 발자국들이었습니다. 태블릿 PC의 사진첩 폴더에는 최순실 본인이 직접 찍은 여러 장의 셀카 사진이 버젓이 저장되어 있었고, 그녀의 친인척들과 핵심 측근들의 개인 연락처가 주소록에 빼곡히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변호인단의 모든 알리바이를 일고에 무너뜨린 가장 치명적인 증거는 기기에 기록된 GPS 위치 정보와 이동통신사 기지국 접속 데이터였습니다. 태블릿 PC가 켜지고 꺼진 시간, 와이파이에 접속한 위치 정보의 궤적을 시간대별로 교차 검증한 결과 놀랍게도 그 동선은 최순실의 공식적인 해외 출입국 기록, 특히 그녀가 독일에 체류하던 시기 및 비행기 탑승 기록과 1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제주도 방문 기록은 물론이고 그녀가 강남 일대에서 식사를 하거나 회의를 하던 동선 하나하나가 마치 프로파일러의 쪽집게처럼 기기 안에 디지털 스탬프로 아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화려한 언변을 가진 변호사라 할지라도 결코 뒤집을 수 없는 소유주에 대한 완벽하고도 수학적인 증명이었습니다. 이 태블릿 PC의 발견은 단순히 한 언론사의 특정 보도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단 한 명의 민간인에 의해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마비될 수 있는지를 전 세계에 생중계한 참담하고도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보안이 생명인 청와대의 통신망은 형편없이 뚫려 있었고 권력의 그늘에 기생하던 관료들은 이 기형적인 지배 구조를 알면서도 철저하게 은폐하며 자신들의 권력과 사적 이익만을 탐닉해왔음이 만천하에 폭로되었습니다. 이 작은 전자기기 하나가 뿜어내는 진실의 빛 앞에서 그동안 제보를 찌라시라 매도하며 언론을 겁박하고 법적 대응을 운운하며 여론을 통제하려 했던 절대 권력의 거대한 위선은 그 앙상한 민낯을 드러내며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혀 모르는 일이다거나 정상적인 국정 수행의 일환이었다는 비겁한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한 증거, 절대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판도라의 상자가 마침내 대중의 눈앞에서 활짝 열려버린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단독 보도가 전파를 타고 대한민국 전역으로 타전된 날 밤, 청와대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고 진실을 마주한 국민들은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충격과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헌법적 권한이 없는 일개 민간인에게 의지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해왔다는 사실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민들의 내리와 자존심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치욕의 낙인을 찍었습니다. 결국 사방이 꽉 막힌 코너에 몰린 권력은 스스로의 명주를 연장하기 위해 매우 무리하고도 다급한 도박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 원수가 직접 국민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는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청와대의 문 뒤에 숨어있던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급조된 자신들의 알량한 변명과 사과가 오히려 깊은 침묵 속에 잠자고 있던 거대한 분노의 화산에 불을 붙이는 결정적인 뇌관이 될 줄은 말입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 그리고 어둠을 가르고 거리로 쏟아져 나올 수백만 개의 촛불. 분노의 거대한 파도는 이제 청와대의 턱 밑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태블릿 PC라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인 물증이 언론의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타전된 직후 대한민국의 권력 심장부인 청와대 내부는 그야말로 통제불능의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수십 년간 철저한 베일에 쌓여있던
은밀한 네트워크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폭로된 순간, 그토록 오만하게 언론을 겁박하고 의혹을 가짜뉴스로 매도하던 절대 권력의 위기관리 시스템은 완전히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밤새워 대책회의가 열리고 수많은 시나리오가 오갔지만 이미 데이터의 형태로 박제된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그 어떤 화려한 정치적 수사나 법리적 방어 논리도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절망적인 고립의 상태에서 결국 권력의 최정점은 가장 피하고 싶었던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 원수가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밀실 안에서 그들이 짜낸 이 얄팍한 타개책이 곧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분노의 해일에 방아쇠를 당길 치명적인 자충수가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16년 10월 25일 오후 4시, 정규 방송이 일제히 중단되고 이례적으로 급하게 편성된 대국민 담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굳고 경직된 표정으로 춘추관 단상에 선 박근혜 대통령은 미리 준비된 원고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분 40초 만에 끝난 이 짧은 담화문은 위기를 수습하기는커녕 사태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늪으로 밀어넣는 최악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과거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이라며 최순실의 존재를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문의 표현에 대해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하며 자신은 오직 국가를 위한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일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단 하나도 받지 않은 채 그녀는 서둘러 등을 돌려 단상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짧은 사과문은 위기소통 전문가들과 범죄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철저한 실패작이자 오만의 극치로 평가받았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사태의 본질을 교묘하게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심리적 방어 기제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의 1급 기밀 문서를 권한 없는 민간인에게 유출한 중대한 헌정질서 유린 행위를 단순한 문장 표현의 첨작이라는 개인적인 선의의 영역으로 축소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중의 이성은 권력자들의 얕은 계산보다 훨씬 더 예리하고 냉철했습니다. 표현의 도움을 받았다는 그 알량한 변명은 오히려 시중에 떠돌던 기괴한 비선 실세의 소문이 모두 뼈아픈 진실이었음을 국가 원수의 입으로 직접 인증해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적 없는 미지의 인물이 막후에서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에 깊숙이 개입해왔다는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과 직후 대한민국 사회를 뒤덮은 감정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지독한 상실감과 참담한 배신감이었습니다. 평낮으로 땀 흘려 일하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온 평범한 시민들에게 이 사건은 국가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충격이었습니다. 장관들조차 대면 보고를 하지 못하는 꽉 막힌 불통의 성벽 안에서 한낱 민간인이 붉은 펜을 쥐고 국가의 중대사를 재단해왔다는 기형적인 권력구조. 그것은 민주공화국의 헌법적 가치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기만이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화라산처럼 끓어오르던 여론은 마침내 임계점을 돌파했습니다. 스마트폰 액정 안에서 맴돌던 시민들의 분노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고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향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국민 담화가 있은 지 불과 며칠 뒤인 10월 29일 토요일, 서울의 심장부인 광화문 광장에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전 세계의 민주주의 역사에 깊은 족적을 남기게 될 거대한 촛불 집회의 서막이었습니다. 초기에는 몇몇 시민단체와 분노한 청년층이 주축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위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정 정치 세력이나 조직의 동원령이 아닌
상식과 정의가 무너진 조국의 현실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평범한 시민들의 거대한 연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해가 저물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주말마다 광화문 광장으로 향하는 지하철역은 발 디딜 틈 없이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부부, 교복을 입고 손팻말을 든 중고등학생, 작업복 차림으로 퇴근길에 합류한 노동자, 그리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까지. 세대와 계층, 이념의 벽을 허물고 광장에 모인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은 오직 단 하나의 목소리로 대통령 퇴진을 외쳤습니다. 권력의 사유화를 심판하고 헌정 질서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으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빌딩 숲 사이를 가득 메운 수백만 개의 촛불은 마치 짙은 어둠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진실의 바다처럼 장엄하게 출렁였습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의 언론과 지식인들을 경악하게 만든 것은 이토록 거대한 분노가 표출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시민의식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백만 명의 군중이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모인 집회에서는 의례 과격한 폭력 사태나 유혈 충돌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광화문의 촛불 바다에서는 단 한 건의 심각한 폭력 사태나 약탈 행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경찰의 통제선을 자발적으로 준수했고 집회가 끝난 후에는 거리의 쓰레기를 스스로 치우며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화염병이나 쇠파이프 대신 평화적인 노래와 날카로운 풍자, 그리고 차가운 논리로 부패한 권력의 도덕성을 완벽하게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무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절차와 비폭력의 연대를 통해 가장 강력하게 시스템의 붕괴를 고발하는 혁명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광장의 열기가 수백만 명으로 불어나며 절정에 달했을 때 청와대의 풍경은 그 어느 때보다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경찰 버스 수백 대로 쌓아 올린 이른바 차벽 뒤에 숨어 권력자들은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시간을 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이 추워지면 촛불은 결국 바람에 꺼질 것이라는 안일한 환상에 빠져 여론이 식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민심의 진짜 무서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광장의 불빛은 바람이 불수록 더욱 거세게 번져나갔고 그 열기는 마침내 침묵하던 정치권과 사법기관의 묵직한 철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국민들의 압도적인 여론에 직면한 국회는 더 이상 이 사태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미온적이고 눈치 보는 수사로는 권력의 최정점에 얽힌 추악한 카르텔의 실체를 절대 밝혀낼 수 없다는 합리적인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 국가의 권력을 사유화하고 막대한 이권을 챙긴 이들을 남김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여론의 압박은 하나의 강력한 법적 권한으로 형상을 바꾸어 권력의 심장부를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자들을 백일하에 끌어낼 가장 날카롭고 차가운 칼날, 바로 특별검사팀이 역사의 무대 위로 오를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수백만 개의 촛불이 만들어낸 거대한 빛의 파도는 마침내 견고하게 닫혀있던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무거운 철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적 표출을 넘어 국가 시스템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강력한 법적 명령으로 치환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태의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기존의 검찰 조직은 이미 대중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꼬리 자르기식의 미온적인 수사로 일관한다는 날선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과 재벌 기업들과의 은밀한 거래를 성역 없이 파헤칠 완전히 독립적인 수사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마침내 여야의 합의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수많은 추측과 하마평 속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짊어질 특별검사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 굵직한 대형 비리 사건들을 집요하게 파헤치며 칼잡이로 명성을 떨쳤던 독종 검사들이 대거 특검팀으로 합류합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은 곧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삼엄하고도 치열한 전쟁터로 변모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70일. 이 짧은 기간 안에 국가 최고 권력자와 막강한 정보력을 가진 재벌 총수들, 그리고 그들을 비호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엘리트 변호인단이 구축해놓은 철옹성을 무너뜨려야만 했습니다. 수사의 방향은 명확하고도 차가웠습니다. 어설픈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는 철저히 배제된 채 오직 법리와 증거만을 쫓는 폭풍 같은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가 예고되었습니다. 특검팀이 직면한 가장 큰 법리적 난관은 바로 범죄의 구조를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 보면 재벌 기업들이 돈을 건넨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민간인인 최순실이 지배하는 재단과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기존의 법리대로라면 이는 단순한 직권남용이나 강요죄 수준으로 매듭지어질 위험이 컸습니다. 그러나 특검팀의 프로파일링과 법적 해석은 전혀 다른 것을 정조준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압박과 갈취를 넘어 이 사건의 본질을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끔찍한 정경유착이자 막대한 이권이 오간 뇌물죄로 규정했습니다. 이 치명적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특검팀은 수사 역사상 가장 날카로운 개념을 무기로 꺼내듭니다. 바로 경제 공동체라는 법리적 프레임이었습니다. 대통령과 최순실이 수십 년간 맺어온 특수관계를 추적하여 그들이 사실상 하나의 지갑을 공유하는 경제적 운명 공동체임을 입증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즉, 기업이 최순실의 주머니에 은밀한 돈을 넣어준 것은 곧 대통령에게 직접 뇌물을 바친 것과 완벽하게 동일한 범죄 행위라는 논리 구조를 세운 것입니다. 이 차가운 법리의 칼날이 번뜩이자 부당한 거래의 장막 뒤에 숨어 피해자 행세를 하던 거대 기업들은 일순간 극도의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수사의 칼끝은 주저없이 대한민국 최고의 자본 권력, 삼성의 심장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른 새벽 수십 명의 수사관들을 동원해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과 관련 계열사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비밀 장부, 핵심 임원진의 휴대전화 등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디지털 증거와 서류들이 박스에 담겨 특검 사무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특검팀이 집요하게 파고든 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거대한 그룹 내부의 지상 과제였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이 국가의 자산에 막대한 손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찬성표를 던진 기괴한 결정. 특검팀은 이 이해할 수 없는 의사결정의 배후에 청와대의 은밀한 압력이 작용했다는 뚜렷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은 기막히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합병이라는 그룹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대가로 천문학적인 자금이 최순실 측으로 흘러간 숨겨진 루트가 발견된 것입니다. 돈의 종착지는 독일이었습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 훈련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최고급 명마 구입비와 전지훈련 비용으로 수백억 원의 자금이 유령회사를 통해 송금된 사실이 촘촘한 계좌 추적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승마협회를 매개로 한 합법적인 후원이라는 기업 측의 세련된 핑계는 철저하게 위장된 검은 거래의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대치동 특검팀의 조사실은 매일 밤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최고위급 관료들과 재벌 총수들의 소환 조사로 불이 꺼질 틈이 없었습니다. 밤샘 조사가 이어지는 취조실 내부에서는 고도의 심리전과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국내 최고 로펌의 호의를 받는 권력자들은 철저하게 사전 훈련된 대로 앵무새 같은 답변만을 반복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이었다. 권력의 강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피해자다. 통일된 방어 논리를 펼치며 그들은 오만하게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산전수전을 다 겪은 특검의 베테랑 수사관들은 그들의 뻔한 거짓말과 시간 끌기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사관들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된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그리고 은밀한 해동이 있었던 안가의 출입 기록 등 빼도 박도 못할 물증들을 피의자들의 눈앞에 하나씩 차갑게 들이밀며 그들의 알리바이를 내묵국하게 부숴나갔습니다. 견고했던 방어벽에 금이 가고 진술의 치명적인 모순이 스스로 폭로될 때마다 취조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특검팀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라 여겨졌던 대한민국 최고 재벌 총수에 대해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상 초유의 결단을 내립니다. 자본 권력 앞에서는 항상 무뎌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법의 잣대가 이번만큼은 서슬퍼런 칼날이 되어 그들의 목줄을 정확하고 치명적으로 겨눈 것입니다. 정치 권력과 거대 자본이 얽힌 추악한 부패의 사슬이 독립적인 수사기관의 집요한 추적 끝에 마침내 그 흉측한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분노한 대중의 시선은 특검의 수사 결과와 더불어 전국에 생중계될 예정인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로 일제히 쏠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증거와 정황이 폭토수처럼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묵의 카르텔을 끈질기게 유지하려 했던 권력자들. 그러나 그들이 정교하게 쌓아 올린 견고한 모래성은 가장 예상치 못한 내부의 균열로부터 무너져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의 네트워크 안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수족들, 철저한 공범이자 충실한 조력자였던 자들이 바로 이 청문회장에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권력의 심장부에 칼을 꽂는 내부 고발자로 돌변하게 됩니다. 숨막히는 폭로전과 기만적인 위증이 아슬아슬하게 교차하는 생중계의 현장, 바야흐로 거짓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는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16년 12월 대한민국의 모든 텔레비전 채널과 라디오 주파수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한 회의장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파헤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가 전국에 생중계로 송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백만 촛불의 분노가 광장을 넘어 권력의 안방까지 밀어닥친 상황에서 베일에 쌓여있던 부패 카르텔의 주역들이 마침내 밝은 조명 아래 국민의 매서운 시선 앞에 강제로 끌려 나왔습니다. 청문회장 내부의 공기는 날카로운 유리조각처럼 팽팽하고 차가웠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날선 추궁과 피의자들의 교묘한 방어가 격돌하는 이 공간은 단순한 질의응답의 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린한 자들의 심리적 밑바닥을 해부하는 거대한 심리전의 무대이자 해부실과도 같았습니다. 증인석에 나란히 앉은 이들의 면면은 화려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9대 그룹의 총수들, 그리고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좌했던 전직 비서실장과 핵심 수석 비서관들. 하지만 그들이 청문회장에서 보여준 모습은 엘리트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만큼 기괴하고도 일관된 패턴을 띠고 있었습니다. 의원들의 구체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질 때마다 그들의 입에서는 마치 사전에 정교하게 프로그래밍된 기계처럼 똑같은 답변만이 반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수십조 원의 기업 자금을 움직이고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던 이들이 약속이나 한 듯 집단적인 기억 상실증에라도 걸린 것일까요? 범죄 심리학과 법조계의 시각에서 분석해 볼 때 이들의 모르쇠 전략은 결코 단순한 망각이나 당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최고급 로펌의 변호사들이 치밀하게 설계해준 가장 안전하고 비겁한
법적 방어막이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을 할 경우 훗날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고 사실을 인정하면 곧바로 범죄의 자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기억의 부재라는 가장 입증하기 까다로운 주관적 영역으로 비겁하게 숨어버린 것입니다. 청와대의 전 비서실장 김기춘을 비롯한 권력의 핵심 인사들은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과 오만한 태도로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철저히 기만하려 했습니다. 견고하게 짜인 이들의 침묵의 카르텔은 외부의 타격만으로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으며 가장 완벽해 보이는 범죄의 네트워크도 결국 그 내부의 가장 얕은 고리에서부터 붕괴하기 마련입니다. 철옹성 같았던 권력자들의 방어벽을 산산조각 낸 것은 권력의 심장부를 향한 외부의 강제 수사도 국회의원들의 호통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순실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녀의 수족 노릇을 하며 은밀한 심부름을 도맡아 했던 내부자들, 이른바 내부 고발자들의 치명적인 폭로였습니다. 한때 비선 실세의 권력을 등에 업고 이권을 누리려 했던 고영태 전 WK 이사와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이들은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완전히 열어젖히며 청문회의 판도를 단숨에 뒤집어버리는 치명적인 스모킹건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들은 자신들이 모시던 주군을 배신하고 진실의 폭로자로 돌변했을까요?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내부의 균열은 비선 실세의 극단적인 오만함과 이기심, 그리고 사소한 감정 싸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부당한 권력을 사유화한 자들은 자신들의 조력자를 동등한 파트너가 아닌 소모품이나 머슴처럼 취급했고, 이익의 배분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언제든 철저히 이용당하고 버려질 수 있다는 생존의 위협을 느낀 내부자들은 결국 반격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노승일과 고영태는 최순실이 청와대 고위 관료들을 어떻게 마치 자신의 수하처럼 부렸는지, 그리고 대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뜯어내기 위해 어떤 은밀하고도 간합적인 지시를 내렸는지를 생생하고 구체적인 언어로 지mon했습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권력 내부의 적나라한 민낯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막히고 참담했습니다. 이들의 폭로가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권력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챙겨온 치명적인 물증들 때문이었습니다. 특검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수많은 내부 문건과 비밀 녹음 파일들은 부패한 엘리트들의 모르쇠 전략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강력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청문회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도 소름 돋는 장면은 바로 이 녹음 파일과 과거의 영상 기록이 공개되는 순간에 연출되었습니다. 최순실이라는 이름 자체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12시간이 넘도록 오만하게 위증을 이어가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의 철벽 같은 방언 논리는 1 국회의원이 내부 고발자와 네티즌 수사대가 찾아낸 결정적인 과거 영상 자료를 청문회장 대형 스크린에 띄우는 순간 산산이 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영상 속에는 과거 그가 직접 최순실의 이름이 명확히 언급된 회의장에 참석해 있던 명백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물증 앞에서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한 권력의 실세는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나이가 들어 기억이 착각했습니다. 라며 비참하게 자신의 굳건했던 증언을 번복해야만 했습니다. 이 짧은 순간은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던 절대 권력의 도덕성이 완전히 붕괴하며 몰락을 상징하는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완벽한 논리와 법적 방어막이 한낱 비겁한 변명과 거짓말에 불과했음이 전 국민의 눈앞에서 생중계로 증명된 것입니다. 내부 고발자들의 릴레이 증언과 녹취록은 특검팀에게 부패의 미로를 빠져나갈 완벽한 내비게이션을 제공했고, 대통령과 비선 실세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경제 공동체로 엮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조각으로 자금했습니다. 이 청문회는 단순한 국회 차원의 조사를 넘어
우리 사회의 가장 깊숙한 곳에 골마있던 환부를 도려내는 거대한 수술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법망을 피하기 위해 집단으로 위증을 공모하고 책임을 아래로 전가하며 스스로를 보호하려 했는지가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한편으로는 부패한 시스템에 기생하던 내부자들이 스스로 뿜어낸 도끼에 질식하여 서로를 물어뜯는 파멸의 과정을 통해 불의에 기반한 모래성은 결코 오래 유지될 수 없다는 서늘한 범죄학적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철저히 통제된 어둠의 조력자들조차 등을 돌려버린 상황. 최고 권력자의 하수인으로서 침묵을 강요받던 이들이 진실의 나팔수로 돌변하면서 이제 사건의 모든 화살은 권력의 최정점에 고립된 단 한 사람,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정황 증거와 자금의 흐름, 그리고 내부자들의 유치된 진술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종착지는 결국 청와대 본관이었습니다. 특검의 포위망은 나날이 좁혀져 왔고 광장의 촛불은 어느새 거대한 횃불이 되어 헌법재판소와 국회의사당을 빈틈없이 에워쌌습니다. 절대 권력의 성벽 안에서 외부와의 진정한 소통을 단절한 채 끝까지 현실을 부정하려 했던 대통령. 이제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이자 가장 치열하고 역사적인 법적 심판의 시간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최고 권력자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마지막 관문. 여의도 국회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라는 거대한 폭풍의 눈이 조용히 그러나 압도적인 위력으로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2016년 12월 9일 오후 3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겁고 차가운 정막이 흘렀습니다. 밖으로는 매서운 겨울바람을 뚫고 국회를 겹겹이 에워싼 수만 명의 시민들이 토해내는 분노의 함성이 두꺼운 벽을 넘어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발의된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안.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법을 유린한 최고 권력자를 향한 명백한 법적 심판의 절차였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299명이 무기명 투표를 마치고 마침내 개표 결과가 단상미 대형 전광판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찬성 234표, 반대 56표.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거대 보수 여당 내부에서조차 절반에 가까운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은 그동안 권력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던 견고한 정치적 카르텔마저 매서운 민심의 파도 앞에서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묵직한 의사봉 소리가 3번 울려 퍼지는 순간 거대한 권력의 탑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청와대로 송달된 직후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모든 헌법적 권한과 직무는 즉각 정지되었습니다. 국군 통수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된 채 청와대는 순식간에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지만 가장 철저하게 고립된 거대한 유폐의 공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보낸 고립의 시간들을 범죄 심리학과 위기 관리의 관점에서 매우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권력을 잃고 사면초가에 몰린 최고 권력자는 과연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겸허히 준비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청와대 내부에서 흘러나온 정황들은 그 반대의 궤적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직무정지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참모들과의 대면 보고마저 극도로 제한한 채 외부와의 물리적 소통을 완전히 단절하고 관저 깊숙한 곳으로 스스로를 유폐시켰습니다.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는 군사상 보안시설이라는 핑계와 철벽 같은 경호 시스템에 가로막혀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녀는 특검의 정당한 대면 조사 요구조차 끝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거부하며 법의 테두리 밖에서 자신만의 견고한 심리적 방어 기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극단적인 인지 부조화와 현실 부정의 상태로 분석합니다. 평생을 선거의 여왕이자 보수 진영의 절대적인 아이콘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수백만 국민이 자신을 향해 촛불을 들고 권좌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하는 현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대한 충격이자 심리적 외상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심리적 위축과 인지 부조화 속에서 그녀가 선택한 생존 방식은 객관적인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싶은 환상 속으로 도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무렵 광화문의 촛불 집회에 맞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단체들의 장외 집회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세력을 결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은 참모들을 통해 이들의 집회 규모와 동향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여전히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이 굳건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에 심리적으로 깊이 의존했습니다. 급기야 그녀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특정 인터넷 매체와 기습적인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며 여론전을 통한 반격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그녀는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이 모든 사태가 오래전부터 누군가에 의해 기획된 거짓말로 쌓아 올린 커다란 산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명백한 디지털 포렌식 증거와 핵심 측근들의 일치된 진술 조서가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특정 세력의 거대한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전형적인 자기 합리화와 책임 회피의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관저 안에서 스스로를 기만하며 만든 이 모래성은 차갑고 냉혹한 헌법의 심판대 위에서 철저하게 해부될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국민의 시선과 역사의 무게는 서울 종로구 제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로 일제히 쏠렸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떠안은 9명의 헌법재판관들. 그들의 어깨 위에는 촛불로 배출된 국민의 단호한 명령과 법치주의 및 헌법 수호라는 양팔 저울이 아슬아슬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은 특검의 형사재판과는 또 다른 차원의 고도의 법리적 다툼이 전개되는 치열한 전장이었습니다. 과연 대통령의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가? 이 단 하나의 본질적인 질문을 두고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 간의 팽팽한 법정 공방이 연일 불을 뿜었습니다. 재판부는 매주 2에서 3회의 강인군으로 공개 변론을 열며 수만 쪽에 달하는 특검의 방대한 수사 기록과 청문회 증언록, 그리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물증들을 이잡듯이 샅샅이 교차 검증했습니다. 반면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기일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 무더기로 증인 신청을 남발하고 재판관의 공정성을 억지로 문제 삼으며 막말을 쏟아내는 등 노골적인 지연 전술과 법정 모독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탄핵 심판의 최종 선고일이 다가올수록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극단적인 지지 세력의 무분별한 신변 위협과 테러 협박까지 공공연하게 자행되었습니다. 이는 헌정 질서를 무력화하고 사회적 혼란을 부추겨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는 벼랑 끝에 몰린 권력의 가장 폭력적인 단말마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정치적 압력이나 장외의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냉철철하게 진실의 퍼즐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비선 실세가 사적인 이익을 취하도록 국가 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한 행위,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원칙을 지키려는 공무원들을 강압적으로 자천시킨 직권남용, 그리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부적절한 특혜를 제공한 정경유착의 민낯까지. 국가 최고 지도자가 저지른 광범위하고도 파괴적인 헌법 위반의 궤적들이 가장 엄격하고 투명한 법의 현미경 아래에서 마침내 낱낱이 입증되고 있었습니다.
2017년 3월의 차가운 봄바람 속에서 길고도 고통스러웠던 92일간의 탄핵 심판 여정은 마침내 그 끝을 향해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서울 도심 전역에 최고 수준의 경계령인 가포 비상을 내렸고, 헌법재판소 주변은 거대한 경찰버스의 차벽으로 철봉같이 봉쇄되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과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대한민국은 자신의 운명을 가를 단 하루, 그 역사적인 운명의 날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권력의 사유화를 엄단하고 정의를 세울 것인가, 아니면 다시 부패한 낡은 체제로 회귀할 것인가. 역사의 거대한 시계는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를 향해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무거운 초침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대한민국의 모든 시계가 일제히 한 곳을 향해 멈춰섰습니다. 거리를 걷던 사람들도,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던 직장인들도, 심지어 도로 위를 달리던 버스와 택시 기사들마저도 숨을 죽인 채 작은 스마트폰 화면과 라디오 주파수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제동 헌법재판소 주변은 폭풍 전야의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둘러쳐진 경찰의 차벽 너머로는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눈빛과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지지자들의 절박한 외침이 아슬아슬하게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가장 가혹한 시험대에 오른 헌정사상 가장 무겁고도 차가운 역사의 분수령이었습니다. 정각 11시, 헌법재판소 대심 판정의 무거운 나무 문이 열리고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법복을 입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재판관들의 굳게 담은 입술과 결연한 표정은 그들이 지난 92일 동안 짊어져야 했던 고뇌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중앙의 의자에 착석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마이크를 앞으로 당겼습니다.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텔레비전 화면 너머로 차분하지만 뼛속까지 시린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권한대행이 읽어내려가는 결정문은 특검과 국회의 탄핵 소추안을 바탕으로 대통령 대리인단이 쌓아올렸던 교묘한 방어 논리들을 하나하나 가장 이성적이고 법리적인 언어로 박살내는 가장 완벽하고 차가운 논고였습니다. 우리는 이 결정문의 행간에 숨겨진 치열한 법리적 판단을 주목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우선 공무원 임명권 남용이나 언론의 자유 침해 등 일부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여론의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하게 객관적인 물증과 법리만을 기준으로 삼았음을 증명하는 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칼날은 사건의 핵심인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과 권한 남용을 향해 무섭고도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위해 국가의 공적 권력과 영향력을 어떻게 철저하게 동원하고 남용했는지 그 부적절한 특혜의 궤적을 낱낱이 인정했습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 그리고 대기업들에게 자금 출연을 강요한 행위는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난 명백한 위헌적 행위로 규정되었습니다. 결정문 낭독이 중반을 넘어서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심리적 도피와 방어벽마저 철저하게 해체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오히려 진실을 추적하는 이들을 탄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검찰과 특검의 조사를 모두 거부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무산시키는 등 헌법 수호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매우 무겁게 질타했습니다.
이는 권력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려 했던 오만함이 결국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치명적인 부메랑이 되었음을 범죄 심리학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논증한 순간이었습니다. 결정문 낭독이 시작된 지 22분. 마침내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영원히 뒤바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단호한 결론의 문장이 대심판정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으로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마지막 한마디.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정미 권한대행의 입에서 나온 이 짧고도 건조한 18글자는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 전국으로 타전되며 수백만 시민들의 환호와 눈물, 그러 깊은 탄식을 동시에 끌어냈습니다.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은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이권을 챙기려 했던 부패한 권력의 최정점이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과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라는 압도적인 판결 앞에서 완벽하게 몰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폭력이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오직 헌법이 정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최고 권력자를 권좌에서 끌어내린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기념비적인 장면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파면 선고 직후 청와대에 멈춰있던 시계는 다시 잔인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는 더 이상 국가의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헌법 제84조가 보장하던 불소추 특권이라는 막강한 방패를 상실한 그녀는 이제 특검의 수사 기록에 적시된 수많은 범죄 혐의를 방어해야 하는 평범한 민간인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선고 후 이틀이 지난 3월 12일 저녁, 그녀는 정들었던 청와대 관저를 떠나 삼성동의 조촐한 사저로 향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도로 위를 달리는 검은색 차량의 행렬은 한때 절대 권력을 호령하던 통치자의 영광스러운 태장이 아니라 쫓기듯 도망치는 초라한 패자의 뒷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사저 앞을 지키고 있던 극렬 지지자들의 울부짖음 속에서 차에서 내린 그녀는 짧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것은 다가올 가혹한 사법적 운명을 애써 외면하려는 허망한 방어기제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 검찰의 소환 통보가 떨어졌습니다.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대기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포토라인에 선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이 짧고 영혼 없는 두 문장만을 남긴 채 조사실로 향한 그녀는 그날 밤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치욕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31일 새벽,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마침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둠을 뚫고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호송 차량, 녹색 수의를 입고 독방에 갇힌 국가의 전 지도자. 수십 년 전 철창 너머의 세상을 쥐락펴락했던 은밀한 네트워크의 진정한 설계자. 최순실 역시 이미 구치소의 차가운 바닥에서 수의를 입은 채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그늘에 숨어 국정을 농단하고 부당한 거래를 즐겼던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은 결국 가장 어둡고 비좁은 교도소의 독방이라는 비참한 종착지에서 나란히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몰락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태블릿 PC에서 쏟아져 나온 디지털의 흔적들, 분노한 시민들이 지켜든 수백만 개의 촛불, 성역 없이 진실을 파헤친 특검의 칼날, 그리고 부패의 사슬을 스스로 끊어낸 내부 고발자들의 용기까지. 이 모든 진실의 파편들이 거대한 해일이 되어 불법적인 권력의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남긴 폐허 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무너진 시스템을 어떻게 다시 재건할 것인가에 대한 무거운 질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